책에서 이제 6 개월 만에 살이 16 킬로그램 빠진 다이어트 경험을 소개해 주셨는데 새해를 맞이해서 비슷한 목표를 가지신 분들이 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좀 해 주신다면 아마 뭐 새해가 되면서 이렇게 그 크고 작은 목표들 굉장히 많이 세우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그 연초에 세운 목표들 중에 연말이 돼서 점검을 해보면 중간에 그만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살이 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과거에 2010년 뭐 요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살이 많이 쪘어요. 이 신발끈 묶으려면 이제 뭐 이렇게 구부리고 나면 숨이 찰 정도로 그렇게 살이 쪘었는데, 그래서 이제 살을 빼려고 결심을 하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게 수영이었는데, 사실 그때는 어떤 뭐 수영을 통해서 살을 빼겠다라는 목표가 그렇게 강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강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의지도 그렇게 강했던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처음에 수영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저는 이제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떤 학습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운동 능력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한 달이면 이렇게 상급반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한 달 지나면 더 상급반으로 가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3개월 동안은 초급반 수영을 하러 가면 맨 끝에 레인이 초급자 반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좀 단계가 높아질수록 이렇게 안쪽 레인으로 옮겨가는데 저는 맨 바깥 레인에서만 3개월 있었거든요. 굉장히 운동 능력이 이렇게 떨어졌고 그래서 지지부진했고 그러니까 되게 하기 싫었어요. 내 마음속에서는 바로 빨리 자유형을 하고 배영을 하고 그 멋있어 보이는 저병도 하고 싶고,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발차기만 하고 킥보드 잡고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나보다 앞서서 이제 상급반으로 올라가는데 나는 계속 킥보드 잡고 뭐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 보니 굉장히 좌절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고비가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이렇게 초급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루하고 하기 싫었는데요. 제가 이제 목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어요. 내가 수영을 시작한 목적이 뭐지? 근데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살을 빼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어릴 때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어디든 가면 이제 물 있는 데는 다 피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영장도 못 가고 그런 한계를 좀 극복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한 고비가 찾아왔을 때 제가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난 지금 이 단계에서 포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면 둘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지도 못하고 살을 빼지도 못하고, 그러면 살을 빼기 위해서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수영이 내가 가장 그 살을 빼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거기에서 포기하면 나는 평생 배불뚝이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다시 계속 의지를 강화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한테 정말 도움을 준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진도가 늦다 보니까 항상 이 레인을 한 바퀴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 한쪽 끝에 가서 쉬고 다시 와서 또 쉬고, 그렇게 1개월 정도 하다가 또 한 바퀴 돌고 와서 쉬고. 근데 그렇게 하면 수영이 안 늘거든요. 옆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죽을 것 같아도 참고 3바퀴만 갔다 와라. 저는 그걸 무시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냥 갔다가 와서 쉬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끝에 서가지고 제 모시게 다시 밀어낸 거예요. 그렇게 3바퀴를 하고 나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3바퀴를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엔 5바퀴도 가능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수영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비를 느꼈는데
그 고비를 어떤 저의 의지 그런 걸로 이제 좀 극복을 했고, 사실 보면 이제 굉장히 단순한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 의지가 없어서 실패하는 건가 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고비가 찾아왔을 때 저는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수단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옆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제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준 요인들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고비를 넘어가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킬이 제 몸에 쌓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더 재미를 느끼게 됐죠. 재미를 느끼게 되니까 그 전에는 안 하던 걸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그 전에는 강습만 받았는데 재미를 느끼고부터는 이제 동네 수영장을 찾는 거죠. 휴일에는 그 강습을 받을 수 없으니까 가서 재미를 느끼게 되고, 재미를 느껴서 이제 그 개인적인 훈련을 하게 되니까 이게 점점 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하게 되고 가속화하게 되고, 그래서 3개월 정도 지나면서부터 이제 살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원래 수영은 살 빼기가 굉장히 어려운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찬물에서 하기 때문에 몸에 지방이 계속 축적되어 있으려고 해요. 체온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뭐 살 빼기에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운동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운동신경이 둔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그 과도하게 좀 힘을 많이 쓴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그 외에 이제 어떤 식단 조절 같은 거, 밥 먹는 양이나 식사 방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킨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살이 쭉쭉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상승작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영은 수영대로 실력이 늘고 살 빠지는 건 살 빠지는 대로 이제 눈에 띄게 효과가 나타나니까, 뭐 하루 지나면 몸무게를 재보면 뭐 몇백 그램씩 이렇게 빠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재미에 빠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상승 작용이 있다 보니까 더욱 더 몰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더 이상 살을 빼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오히려 더 먹는 양을 늘리고 그 단계까지 갔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나온 과정을 쭉 한번 되돌아봤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하고 보니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고비가 찾아왔었고, 정체가 왔었고, 그 다음에 어떤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고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기가 왔고, 그 다음에 가속화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구간이 있었고, 그래서 대개의 일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단계에서 만약에 내가 초기의 단계에서 이것을 포기했더라면,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포기를 했더라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고, 수영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살도 빼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고요. 전반적으로 돌아봤을 때 어떤 일이든 거쳐오는 과정이 있고, 그 거쳐오는 과정에서 내가 얻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수영하는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쌓였겠죠. 그런 것들이 쌓였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살을 빼기 위해서는 단순히 운동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운동에 더해서 식단 조절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다른 뭐 거기에 부가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어우러졌을 때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다시 또 비슷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나는 이런 또 비슷한 사이클을 거쳐갈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 그런 사이클이 왔을 때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 그런 걸 세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죠. 근데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뭐 작은 목표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내가 담배를 피고 있는데 담배를 끊겠어.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겠어. 뭐 아니면 술을 안 마시겠어.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 작은 목표도 아니고 좀 실천하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어떤 일이든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항상 고비가 온다는 거죠. 정체되는 시기가 와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수영을 할 때 보면 처음에 수영 배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처음에는 그 벽 잡고 그냥 발차기만 합니다. 발차기만 해요. 일주일 내내 발차기만 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재미가 없거든요. 하루에 1시간 가가지고 5일 동안 이렇게 발차기만 하면 그게 굉장히 지루해요. 그러고 발차기 끝나면 또 바로 수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 킥판이라는 걸 잡고서 그걸 잡고서 또 뭐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일주일 정도 해서 레인 하나 가고 그다음에 또 일주일 지나서 뭐 레인 왕복하고 이런 식으로 거의 한 달 정도는 이제 진도가 나가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수영을 배운다 그러면 한 달이 지나면 자유자재로 수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의 기대에 비해서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면 되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재미없다고 느껴지게 되고요. 그걸 정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고비가 항상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고비를 넘어야 우리도 뭐 등산하고 그러면 항상 깔딱고개 같은 거 나오잖아요. 오르기 힘든 그런 고개가 나오는데 그거를 넘어야 이제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비를 넘으면 그 다음에 재미를 느끼게 되고 어떤 하는 일에 가속이 붙게 되고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거기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고비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올 수도 있고요. 마지막에 올 수도 있고 중간중간 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이런 책을 읽는다. 그러면 이 700~800페이지 되는 책이 뭐 3권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읽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수시로 고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권쯤 남았을 때 내가 2권 읽었는데 더 이상 읽기 싫어. 뭐 이렇게 마지막에 또 고비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싶다면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고비가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닥치는 거하고 다릅니다. 언제든 고비가 찾아온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 고비가 찾아왔을 때 나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그 극복하는 나만의 어떤 전략.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존버 할 거냐. 담배를 끊고 싶은데 그냥 버틴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그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이 있겠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거죠. 보상을 해주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좀 내가 어떤 존경받는 포지션에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어나운스 해두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좀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어학 공부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중국어 배우면 처음에 사성의 고비를 못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독일어를 배웠는데 관사라고 하나요? 뭐 데어데스 댐덴, 뭐 디데어덴디 이런 것들 배우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고비를 못 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쭉 한번 보면서 어떤 고비들이 있겠다라는 걸 좀 찾아보고요. 그러면 그 고비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그 고비가 실제로 찾아왔을 때 그 전략대로 좀 실행을 해나가면 고비를 넘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인제 목표한 신념과 의지를 이룰 수 있다면 인제 누구나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책에 보니까 "신념과 의지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챕터명을 써 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떤 자기가 시작한 일을 마무리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사람의 정신세계는 의식세계하고 무의식세계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데 그런 얘기 있죠. 뭐 흔히들 시스템 1, 시스템 2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무의식은 어떤 생각을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길을 건너는데 차가 막 빠르게 달려오면 저걸 위험하니까 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피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피하죠. 그런 것들이 무의식의 세계인데 반면에 의식은 이제 뭐 좀 일부러 이렇게 숙고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거기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무의식은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빨라요. 에너지 소모가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의식적인 세계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느려요.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근데 일상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사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두뇌가 에너지를 굉장히 아끼고 싶어 거든요. 두뇌에서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에너지를 아껴 쓰지 않으면 두뇌 에너지가 고갈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껴 쓰려고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정보를 받아도 이런 지금 유튜브 강의를 들어도 제가 하는 말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100% 다 기억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필요한 것만 이렇게 받아들여 갖고 그걸로 자기가 재해석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사고를 많이 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를 수도 있지만 타성적이거나 아니란 삶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주어진 환경에 맞춰 갖고 남이 시키는 대로 남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의식보다 무의식이 지배하면 그런 경향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언뜻 얘기한 것 같은데 살고 싶은 삶보다는 사라지는 삶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이 많아지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의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잘 조절하고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의식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종속될 가능성이 커요. 그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직장인들 많이 계시겠지만 오너들은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직원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차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질 좋은 삶, 양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무의식적인 사고보다는 의식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게 좋은데 우리가 마무리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의식을 가지고 내가 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무리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면 내 의식 세계로 모든 것들을 끌어올리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뵐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식 세계를 넘나드는 정보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제 뭐 제어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사고하는 걸 좀 줄이고 의식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걸 늘림으로써 이제 사고와 판단의 질을 높이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게 반드시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아질수록 어떤 판단의 질이 의사결정의 질은 좋아질 수 있고요. 의사결정의 질이 좋아지면 그만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될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지금보다 나은 수준 높은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무리를 잘하는 습관에 대해서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한 어떤 방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부자처럼 성공한 사람들과 가난으로 대표되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뇌구조나 사고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마무리를 잘한다는 건 제가 뭐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자기 성찰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찰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의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도 부자가 아니라 이렇게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래서 더 나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렇게 계속 피드백하는 이런 것들이 부자들은 굉장히 잘 돼 있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 있는 거죠. 좀 나태하기도 하고요. 게으르고 그다음에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그 채찍질하는 그런 것도 약하고요. 어떤 자기가 무엇을 환경을 개척하기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대로 살아가려는 순응하고 복종하려는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무리를 잘하게 되면 자기 성찰이나 피드백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부자들이 가진 그런 어떤 두뇌 활용 습관, 두뇌 활용 패턴 이런 쪽하고도 가까워질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